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어대명이냐 비명계의 반란이냐, 컷오프 전망, 단일화 변수와 함께 국내임 윤핵관 갈등도 알아보겠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파장도 함께 짚어봅니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해온 일명 마약왕이 검거돼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국내 마약 범죄와 연루된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데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마약 유통 경로와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4만 명 넘게 늘면서 12주 만에 최다인 7만 명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담화문 경고에 이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직접 내비쳤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사태의 핵심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공군본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같은 부대에서 여군 간부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한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대북 제재 문제와 함께 한미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잠시 뒤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할 방침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전파력이 센 BA.5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73,582명입니다. 어제 발표보다 47,000명 넘게 늘면서 지난 4월 27일 이후 83일 만에 최다이자 7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배, 2주 전과 비교하면 4.1배 증가하면서 일주일 만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4월 26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73,231명, 해외 유입이 35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91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한데요. 위중증 환자가 9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33일 만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76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수정된 유행 예측치를 내놓았는데요. 확진자가 8월 중에 10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8월 중순에서 말에 25만 명 전후로 정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여름 재유행 정점 시기를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규모를 20만 6,60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당초 예측치보다 재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BA.5 변이 검출률 50%를 넘겼다고요. 네, BA.5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5% 정도 세고 면역 회피 능력이 3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2일 기준 BA.5의 검출률은 52%로 사실상 우세종화됐습니다. 국내 감염의 47.2%, 해외 유입의 62.9%를 차지했습니다. BA.5는 지난 5월 12일 국내에서 처음 감염 사례가 2건 확인됐는데 2달 만에 50%에 가까운 검출률을 기록하며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BA.5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는 첫 사례 외에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중간을 유지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신규 환자가 하루 평균 32,865명 발생해 전주보다 105.6%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58로 전주의 1.40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3주 연속 1 이상의 확산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71명으로 47.9% 증가했고 사망자도 104명으로 67.7%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이 최소 29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대부분은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가족들이 눈치채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 2부입니다. 네, 심리부검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최근 7년간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 심리부검을 했다는 건데요. 먼저 심리부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심리부검은 한마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자살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자살 사건의 경우 주변인들 진술이나 기록을 기반으로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행동 양상, 변화 상태 등을 검토해 원인을 찾는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매년 실시한 심리부검 결과를 분석하고 누적 자료의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살자에 대해 심리부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이 의뢰를 했거나 또는 유족이 직접 면담을 의뢰한 19세 이상의 자살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도 나왔다고요? 예,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의 자살 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20년과 2021년 심리부검 사례 132건 가운데 29건이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9명 모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자살 위기에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됐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직업, 경제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체 대상자의 94%는 사망 전에 주변을 정리하거나 죽음을 언급하는 등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지만 유족이 그것을 눈치챈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자살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살자는 사망 전 평균 3.1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동시에 경험했는데 사건 유형은 가족관계, 경제 문제, 직업 문제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상자의 89%는 정신과 질환이 있었고 82%는 우울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망 전에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 36%였고 10%는 자해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은 재시도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대상자의 43%는 생전에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잃은 이른바 자살 유족인 것으로 드러났고 면담에 참여한 유족들 역시 83%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1%는 중증 이상의 우울증으로 분석돼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자 지난 3월처럼 감기약 품절 대란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몽땅다. 약 자체가요? 약 자체가 뭐예요? 있는 약보다 없는 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종합병 감기약도 없고 목감기약도 없고.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약국 상황입니다. 당시 재택 치료자가 크게 늘면서 상비약 수요도 크게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도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생산량을 2~3배가량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조금 다릅니다. 감기약 대란을 막기 위해 생산 확대에 나서는 등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마냥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약사들의 고민은 바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때문입니다. 약 처방으로 제약사가 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급여액이 전년도 기준 금액이나 예상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 약값을 내려야 하는 제도인데요. 즉, 약 판매가 일정년 이상 늘면 내년 약값이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관련 약 사용량이 감소한다고 해도 한 번 약값이 내려가면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제약사가 가격을 다시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안정 이후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감염병 위기 시 국내 회사들에게 명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와 제약업계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량 약가 연동 인하 제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에 한해서 약가 인하 폭을 줄이는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업계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선 유명 관광지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탓에 여행객 2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시설 격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방역당국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소독을 하고 갔다는 황당한 사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휴가를 떠났다가 발이 묶인 사람들이 2천 명이나 된다고요? 네, 중국 남부 휴양지 베이하이 이야기인데요. 이번 연쇄 감염이 시작된 게 지난 12일이었으니까 오늘로 꼬박 7일째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발병 닷새 만에 확진자가 531명 넘게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봉쇄 조치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터넷엔 수많은 피서객들이 베이하이를 탈출하려다가 봉쇄에 막혀 되돌아오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적은 사람들은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당국의 허가가 날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지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빈집 문을 부수고 소독을 했다는 일도 들리고 있던데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네, 앞서 도시 봉쇄가 내려졌던 상하이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중국 남부 광저우입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주민들이 시설 격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복도를 따라서 현관문이 성한 집이 없습니다. 잠금 장치가 바닥에 나뒹굴기도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100가구 이상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빈집을 강제로 개방한 뒤 소독을 하고 간 건데요. 이 주거단지에서 나온 확진자 단 2명이었습니다. 네, 참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내부에서는 바이러스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네, 중국은 강력한 방역 통제로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무균 상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이징에 온 뒤 현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핵산 검사를 받는 게 생활화됐는데요. 그러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이 온실 속 화초가 야상에 적응하기 힘든 것처럼 대다수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된 적 없기 때문에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또 2달 넘게 봉쇄된 상하이에 마이너스 13.7% 역성장이 보여주듯 방역과 경제가 서로 모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도 최근 격리 일수를 줄이는 등 조심스레 방역에 고삐를 푸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이 한 달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밝혔는데요. 관계 장관들과 경찰 수장이 오늘 잇따라 거제 파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네, 박종혁입니다. 네, 먼저 오늘 누가 거제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까?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합니다.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방문하는 건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거제 경찰서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우조선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고 주문한 다음 이루어져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하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가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거제 현장 방문은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 경찰청에서도 파업 현장을 찾아 위험성을 사전 점검하고 정밀 안전 진단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속노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영호남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에서는 성명을 내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거제 방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책임을 뒤로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노동자를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희망버스의 재가동을 예고했습니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가 거제로 내려간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전국에서 탑승객들을 받아 각지에서 거제로 향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삭감된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부터는 하청노조와 회사 등 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23일 전까지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어서 사자 협의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정혁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용산 참사가 예견된다면서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사태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여당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입었다면서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하청업체의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데 대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선 공권력 투입을 통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하여튼 대화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만 먼저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다. 원구성 협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의장실에서 만났는데요. 큰 성과 없이 끝났다고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30분가량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동도 쟁점인 과방위원장을 두고 서로 양보 없이 마무리됐는데 협상 시한인 21일 전까지 추가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는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레는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일단 국회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내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이 장제원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행한다고 했었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고 SNS에서 채용 논란을 비판한 건 친윤그룹 내 건강한 긴장관계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의 이런 언급은 당내의 권력 구도를 놓고 원조 윤핵관 갈등 관측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대통령실 인사 문제와 탈북민 북송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부각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28일 예비경선 컷오프 전까지 본선 진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당대표 후보들은 조금 전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군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안명 특검팀은 오늘 충남 계룡에 있는 공군 본부 공보 정훈신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달 출범한 뒤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여군 간부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의 A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하사를 발견한 건 평소 출근을 함께하던 동료 부대원이었고 당시 정황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요즘 치솟는 외식 물가가 더는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굣길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던 떡볶이마저 영향을 받고 있다는데요. 지금 분식집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마포구의 한 떡볶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학교 앞에 동네 분식집 같은데 요즘 학생들의 발걸음이 좀 뜸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40년째 이 가게에서 영업 중인 이 가게는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냥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인데요. 그런데 이곳도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난 4월에 가격을 딱 1,000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구성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가게의 단골들이었던 초중고등학생들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대신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곳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초등학생은. 그러니까는 전에보다는 애들끼리는 오는 게 별로 없고 이제 엄마 손잡고 많이 와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좀 더 값싼 점심을 찾고 학생들은 떡볶이 하나도 마음 편히 못 먹는 상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집을 다녔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여기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더 가기가 부담스러운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리 추가는 걱정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 말로는 이곳에 온 아이들이 가격을 보고 1인분을 덜 시키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재료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즉석 떡볶이의 필수품인 떡의 경우에 작년 기준 4kg에 4,000원대였는데 이번에는 1kg 적은 3kg만 샀는데도 가격이 5,000원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식용유는 올해 초 35,000원 정도였던 게 이번 달에는 7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쫄면도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물가 고공행진 상황에서도 외식 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식 물가 지수는 작년 대비 6.7%나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간식 떡볶이는 8% 오른 걸로 나타나서 더는 값싼 분식으로 부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 흐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나라 밖에서부터 촉발된 면이 큰 만큼 조만간 외식 물가가 잡힐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떡볶이집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먼저 LG화학을 찾아서 배터리 연구시설을 둘러봤고요. 오후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잇따라 면담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오늘 우리나라에 왔는데 경제금융당국자들보다 기업체들을 먼저 방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오전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는 LG그룹 주요 8개 계열사의 연구개발 조직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옐런 장관은 1층에 마련된 지속가능 갤러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지속가능 갤러리는 전기차,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시 공간으로 옐런 장관은 배터리 충전 시간과 재활용 가능성 등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옐런 장관은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망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이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같은 독단적 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물질에 대해 독단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말해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옐런 장관이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함으로써 미국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시각 현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양국 간 금융 부분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외환 보유고도 급감하고 있어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장관은 한국에 오는 전용기에서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옐런 장관은 우리 정부와 금융 문제뿐 아니라 대북 제재와 공급망 강화 이야기를 폭넓게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총리와 만났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일본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 현재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를 조금 넘어 도쿄 시내에 있는 일본 총리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총리관저에 들어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면담 장소로 올라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면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윤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직접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 면담을 마친 뒤 박 장관은 잠시 후 도쿄 시내 호텔에서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약식 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어제 4년 7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본격적인 셔틀 외교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면담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주목됩니다. 총리 면담에 앞서 박 장관은 자민당 본부를 찾아 아베 전 총리를 조문한 뒤 모태기 간사장과도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스가 전 총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내일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양국의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두 장관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장관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仮に現金化に至ることになれば、日韓関係にとって深刻な状況を招くので、避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ユン政権側の対応をよく見極めた上で、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외교장관이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윤 정부의 지지율이 벌써 하락하고 있어 이 문제에서 어려운 정치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으로 보수파들이 결집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을 아사히 신문은 내놨습니다. 어제 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거론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일본 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다양한 레벨에서 한일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수출 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학교 1학년 학생이 범행 당시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영상 파일에는 화면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소리만 온전히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발견됐다고요? 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5일 범행 당일 휴대전화를 현장에 두고 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었는데요. YTN 취재 결과 김 씨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까지 마쳤는데요. 해당 파일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범행 상황이 녹화되지는 않았고 소리는 온전히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범행 당시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정황은 포착된 셈인데요.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김 씨의 심리적 의도까지 꼼꼼히 신문해 불법 촬영 시도 여부를 다각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피해자 A 씨가 학교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로 구조 요청 없이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A 씨가 떨어진 뒤에 상당 시간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했을 당시에도 A 씨는 맥박과 호흡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김 씨가 추락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A 씨를 살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억울하지 않게끔 불법 촬영이나 떠밀어 추락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명 동남아 3대 마약 왕으로 불린 40대 남성이 국제 공조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은 확인된 것만 2.1kg, 시가 7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옵니다.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47살 남성 A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국내로 마약 밀수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에서 확보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등에 담아 밀반입한 마약은 확인된 것만 2.1kg, 시가 7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이미 검거한 국내 판매책 20여 명의 진술과 통신 기록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베트남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요. 말하는 거 다 진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다른 동남아 3대 마약왕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명실상부한 동남아 마약 밀수 총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제 송환으로 한국인 3대 마약왕이 모두 검거되면서 국내 마약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마약 범죄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이었고 이번에 최상선을 검거함으로써 그 마약 유통에 대한 그런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생산 장소와 국내 유통 규모 등을 조사하면서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서 발견된 필로폰 64g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마약 범죄에서 초범과 젊은 층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약왕 검거와 함께 밀수입된 마약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경찰이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남성 손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니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느새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동남아 3대 마약왕 중에 한 명, 3년 동안 공조 수사를 통해서 잡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인물이면 어떤 인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네, 저희가 3대 마약왕이라고 하고요. 이제 70억 원 규모 확인된 것만 그 정도로 유통했다라고 하는데 3대라고 하지만 오늘 이제 잡힌 송환된 사람은 바로 그 3대 중에서도 나머지 2사람한테 마약을 공급했던 가장 윗선에서 공급을 책임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상 총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상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약왕을 우리가 잡았다라고 해서 잡았던 사람들도 저 사람들조차도 바로 저 사람한테 공급을 받았을 정도면은 마약 유통에 있어가지고 큰 규모에 있어서 국제적인 마약 거래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윗선 김 씨가 국내에 판매한 마약이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2.1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사실 2.1kg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지 않고 적은 양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7만 명이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7만 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한 국가의 주요 마약 유통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양 말고도 이번에 반입한 규모 말고도 이번이 잡히고 확인된 게 2.1kg 반입이고 70억 원 규모라면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한 개인이 그 마약 사범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피라미드 구조의 유통 구조가 있고요. 이 유통 구조에서 말단을 이제 검거했을 경우에는 유통 구조들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단을 구속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과 연결된 전체적인 유통망에 대한 검거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송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내의 마약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조직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큰 있습니다.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국제 공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3년 동안은 계속 국내에 마약을 공급했다는 얘기인데 마약을 어떻게 국내로 들여왔습니까? 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공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밀반입을 하다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다양한 방식으로 됐다면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국제 화물과 우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제 항공편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직구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우편을 받거나 화물을 받는 것들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몰래 이제 반입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밀수 경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밀수 경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과거에는 거대 범죄 조직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각각의 개별 점 조직 형태로서 마약 유통이 더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전처럼 공항에서 이제 항공편을 통해서 밀수가 되면 현장에서 잡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국제 우편 등을 통해서 들어온 걸 검거하면 실제로 마약을 유통한 사람은 어떻게 잡습니까?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함정 수사 또한 펼쳐지기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 마약인 거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정말 그걸 유통을 하는 사람이 직접 바로 자기 주소로 수령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제3자의 경유를 거치거나 경유를 거쳐가지고 계속 그 과정들을 찾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일부가 확인이 된다면은 확인된 부분들을 바로 이제 타격하기보다는 그 과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까지 보게 되고요. 때로는 이제 이 유통 경로가 이렇게 최상의 공급자에게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용자나 공급자와 유통망을 역으로 추적함으로써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마약을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범죄지만은 이런 걸 유통함으로써 이득을 거두는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는 하나의 수사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망타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유통망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남 한 유흥업소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 2명이 숨진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연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마약 추정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차량에서 마약 추정 물질 64g이 발견됐고 필로폰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64g이라면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조금밖에 안 되는 양일 수밖에 없는데요. 64g이 무려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도의 마약을 누가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2,000명 분을 사용하지 않을 이상은 유통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통책이
연결된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 관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마약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정도의 규모의 유통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유통책과 연결되어 있는 해외 주요 마약 거래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양을 공급했던 인물이 잡혔기 때문에 네. 이런 국내의 유통 구조와 이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마약 사범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거 작전이 이제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날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만 이제 5,988명이라고 하는데요. 양적으로 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 게요. 2016년에 8,853명에서 2020년에 12,209명으로 늘어났는데 네. 사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20대, 30대 젊은 층이고요. 절반이요? 또 갈수록 이제 10대 마약 사범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6년에 81명에 불과했다면 2021년에 309명.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번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 되면은 아무리 재활 치료를 받아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 젊은 나이부터 마약 사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도 마약 범죄가 굉장히 뿌리 깊게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안 좋은 징후이기 때문에 이런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증가되는 추세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특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유통책들을 처벌할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마약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또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심각하다는 말씀 또 해주셨는데 고등 래퍼로 이름을 알렸던 20대 한 남성 래퍼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마약 투약한 거 자백하면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렸는데 최근에 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지금 전해졌잖아요. 이런 굴레를 진짜 벗어나기가 어려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치료를 위한 재활할 수 있는 구조들을 국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구하고 싶더라도 사실 유통이나 그런 게 없으면은 안 되겠죠. 구할 수가 없겠죠. 유통 체계 전체에 대한 더 어떤 수사나 검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츠키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펜타닐이라는 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제접근유도 굉장히 높지만은 최근에는 특히나 이렇게 필로폰이나 헤로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 말고 의료용으로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는 적법한데 마약 성분이 있지만 그 마약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이 또 오남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펜타닐이라는 겁니다.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람수 대비 수백 배의 또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 헤로인의 100배 가량까지 나타낼 수 있고 치사량도 2mg만 넘게 쓰이면은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의료용으로 이제 진통 효과가 있다라는 이유로 처방이 되는데 이 처방이 오남용이 되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이 중독을 통해서 더 강한 마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처방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번 검거된 사례에서는 한 병원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오남용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가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마약이 과거와 범죄 조직, 밀수 이런 형태도 있겠지만은 의료용으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남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마약이 확산되고 또 그것을 일반적으로 더 쉽게 접근하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꼭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다면 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를 줄이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 네, 결국은 수요, 공급 양쪽을 다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공급은 이제 저런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가지고 달성을 한다면은 이 수요 부분은 결국은 마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그러면은 그 마약에 중독된 분들을 돕는 거에 왜 다른 사람들이 에너지를 써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확실하게 재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그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수요를 차단해야 공급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마약이라는 이런 위험과 유혹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마약이 유행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펜타닐로 숨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곳에서는 현황이 어떻고 당국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제 가장 큰 어떤 변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의료용 마약의 대중화, 의료용 마약으로 인한 마약 중독자의 증가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뭐 여러 가지들이 얽혀가지고요. 결국은 진통제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의료용 마약들이 과도하게 이제 처방이 됐고요. 예. 그 과도한 처방 속에서 소위 말해서 마약에 대한 의존증이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머지 마약에도 손대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수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 마약 부분과 관련돼서 전통적인 저런 마약 외에도 특히나 의료용 패치 등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에 대한 처방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을 꼭 해야 하고요. 특히 이런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든지 어린 친구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약왕 검거 소식부터 국내 마약 유통 현황 대책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공동 대응이냐 또는 집단 자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7일에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페테스베르크 기후회담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각국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국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면서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오는 11월 차기 COP27 회의를 주최하는 이집트의 압델파타 압시시 대통령과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40여 개국 기후변화 관련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폭염과 산불로 시름하는 스페인에서 마을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굴삭기로 땅을 파던 중에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지만 가까스로 몸을 피한 한 주민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신이 이 주민을 굴삭기 영웅이라고 부르게 한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째 소방관과 주민들이 산불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스페인 북서부 타바라의 한 마을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마을로 접근하자 주민들이 애써 키운 작물을 미리 걷어들이고 물을 뿌리며 집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주민이 굴삭기를 몰고 나왔습니다. 참호를 파 저지선을 만들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맹렬한 화염이 불길을 뒤로한 채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던 굴삭기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굴삭기의 모습이 화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몇 초 뒤 이 주민이 화염 속을 뚫고 필사의 탈출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뛰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나온 이 남성은 옷이 거의 다 벗겨진 채였고 바지에는 아직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외신이 굴삭기 영웅으로 부른 이 남성은 건설 자재 창고를 운영하는 앙헬 마르틴 아루오나로시로 심한 화상을 입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quí parece que lo tenemos controlado, pero un amigo mío se le ha quemado una máquina excavadora y se ha debido de lastimar. Se ha quemado y lo han llevado en helicóptero y a ver qué pasa ahora. 유럽에서 며칠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프랑스에서만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8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 24도, 광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반짝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되는 더 뉴스 2부에서는 어대명이냐 비명계의 반란이냐, 컷오프 전망, 단일화 변수와 함께 국민의힘 윤핵관 갈등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부가 어제 탈북어민 북송 영상을 공개했죠. 그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